이게 회계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건 개념체계 위주로 공부하는 거니까 개념체계와 재무제표에서는 자, 세 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공부하겠지만 그래도 짤막하게만 한번 그 중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공부하고요. 재무제표,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한번 먼저 깔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재무상태표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은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작성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작성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거.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죠. 그 다음에 또 구분 없이 순서대로 내려 쓰는 걸 유동성 배열법.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예로부터 현금부터 차례대로만 쭉 써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둘을 섞어서 하는 거 혼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사항으로 한다. 우리 포괄손익계에서 작성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 배웠어요?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그렇지. 위에 한 줄로 내려 쭉 쓰는 게 있고 단기순이익에서 한번 끊고 우리가 별도의 기타 포괄손익만 따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작성 방법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 구분법이라는 건 여러분 잠깐만 자산하고 표시할 때 자산하면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밑에 비유동자산을 쓰고 자 그런데 유동자산만 우리 위에 유동자산이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올라오지만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보다 먼저 쓰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 구분법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유동, 비유동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꼭 유동자산을 먼저 써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그 다음 쓰고 그리고 현금화 속도가 늦은 것들을 저 밑으로 쭉 내려 쓰는 방식 이것도 되고요. 또 거꾸로 현금을 제일 마지막에 쓰면서 현금화 속도가 늦은 것부터 먼저 쓰는 것도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면 어떤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다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산이면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거는 유동성에 따라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다 쓰는 것들을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이 둘을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 혼합법도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나올 건 없어요. 근데 하나 더 보신다면은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연법인세죠. 자, 여러분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중에서 어느 곳에만 표시하게 돼 있고요. 유동에는 표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유동 자산에 그리고 비유동 부채로만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런 개념까지. 자,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번 출제가 자꾸 되는데 자, 첫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있죠. 단일, 한 줄로 내려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별도요. 별도의 손익계산서하고 별도의 손익계산서와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부터 시작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렇게 둘로 나누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자, 공부할 게, 자, 이
비용을 어떻게 포괄손익 계산을 구분하느냐, 비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별과 어느 별로 나누겠었냐면 여러분 기능별하고 성격별로 나누게 돼 있었죠. 자,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는 특히 뭐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냐면 성격별로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성격별로 할 거 기능별, 아니, 성격이 아니라 기능별로 해야 되죠. 기능별. 아니다. 자, 그래서 기능별은 자, 제일 중요한 게 비용 중에서 어느 비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한다?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법으로 표시되는 거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 기능별로 표시할 때는 성격별 비용에 대해서 모두 해야 된다? 주석 공식.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손익을 표시할 때 어느 손익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별을 예를 들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비나 관리비까지 뺀 차감시킨 나머지 금액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이익이죠. 그렇죠? 반드시 영업이익은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초창기 IFRS 그 재무제표가 들어왔을 때는 영업이익이 없는 손익계산서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니 무슨 놈의 손익계산서가 영업이익도 없냐라고 얘기해서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바뀌었죠. 영업이익을 반드시 한국 거는 구분해서 표시하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손익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영업이익 말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그 회사의 특수한 사항에 대한 손익이 발생한다면 그 회사의 별도의 사항만 추가 반영해서 조정된 영업이익을 따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 조정된 영업이익은 회사마다 손익이 영업이익 외에 추가 반영할 사항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본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게 돼 있냐면 주석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손익은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하면 안 돼요. 어떤 손익이냐면 특별 손익은 반드시 표시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서는 이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있지만 특별 손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손익은 따로 표시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안에 우리 알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이 있어요. 자,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 평가손익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공부할 건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여러분, 자, 기타 포괄손익도 손익의 종류죠. 손익의 종류인데 먼저 뭘 주면은 안 되는 손익만 따로 모아놨냐면 배당을 주면 안 되는 손익만 따로 나왔고요. 자,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자, 뭐가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구분시키게 돼 있었냐면 재분류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라는 것은 기타 포괄손익 사항을 단기 손익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 되는 손익이 있고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죠.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 작년에 나왔다는 게 이게 또 나와가지고 올해 나왔다라는 게. 자, 그래서 재분류 조정이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었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재분류 조정 안 되는 게 더 많았죠, 우리. 그렇죠? 자, 재분류 조정 안 되는 것부터 잠깐 볼까요? 제일 먼저 뭐가 있었고? 재평가잉여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어느 상품의 평가손익?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그렇죠? 여기 똑같은 개념이지만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재분류 조정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으로 하는 단기손익 금융부채 같은 경우 단기손익 금융부채라고 할게요. 어느 위험 변동에 의한 손익을 말하는 거고요. 신용위험 변동. 그렇죠?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손익. 이런 것들은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재분류 조정 되는 거는 요게 말고도 자, 해외 사업과 관련된 환산 손익. 그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 등등은 재분류 조정이 되는 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될 사항이다라는 뜻이고.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개념 체계가 나와요.
자, 복사된 거 다 받아보셨어요, 이제 여러분? 아직 안 왔어요? 네. 나눠드리고요. 네, 자, 이제 잠깐 볼게요. 개념 체계만 먼저. 개념 체계는 책에 있는 설명이 조금 약해요. 너무 실제 나오는 거 약해가지고 이거 하나 다시 나눠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념 체계. 그 개념 체계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질적 특성, 질적 특성. 내용을 한번 쭉, 그래도 중요한 거는 추려드리고 책을 볼 거니까요, 여러분. 네. 자, 질적 특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회계 정보가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IFRS는 개념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이 있죠. 회계 기준이 있죠. 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계 기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준서하고 기준서 밑에 해석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기준서는 기준서마다 번호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19호다 뭐 그렇죠? 1001호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번호가 있죠. 그리고 개념 체계라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각각의 기준서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을 담아놓은 거라고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치면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이게 기준서 역할을 하는 거고 국세기본법이 개념체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체계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존재로 있는 건데 얘하고 서로 같으면 되지만 서로 안 맞으면 뭐 적용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기준이죠. 그렇지. 개념체계하고 이게 다르면 기준, 세부적인 사항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체계가 여러 개 나오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공통적으로 가져던 속성인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핸드아웃 나눠드린 걸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받아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있죠. 첫 번째 거.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해서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 거기죠. 현재, 또 잠재적 투자, 현재 투자자나 잠재적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 기타 채권자. 이게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들이에요. 또는 일반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라는 건 아시겠지만 주주죠, 주주 쉽게 해서 주주 개념이고 대여자, 기타 채권자니까 말 그대로 채권자. 이게 제가 가장 유용할 정보가 제공된 유형을 식별하는 거고. 자, 유용한 정보의 이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제공되지만, 그러니까 재무제표 정보에도 제공되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우리가 재무정보도 제공된다. 그러니까 수치로 제공되는 재무제표 이외의 정보에도 질적 특성은 적용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자, 보고기업에 대한 유용한 재무정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력이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을 가시고. 이 질적 특성은 몇 개로 크게 나누냐면 2개로 나누는데요. 근본적 질적 특성과 뭐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몇 개고 보강적 질적 특성은 몇 개냐. 그리고 그 내용은 뭐가 있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목적 적합하고 그리고 나타난 바를 충실하게 표현한다.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 둘을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질적 특성은 근본적과 보강적이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근본적 안에 가장 필요한 정보의 속성이 뭐가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편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재무정보가, 자, 우리가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는데 뭐예요? 비교 가능하고,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성. 그리고 또 적시성. 그리고 또 이해 가능성. 그래서 4개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필요하답니다. 자, 4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고, 이걸 기억할 때는 여러분, 가능성이 3개가 들어가요. 가능성 뭐, 비교, 검증, 이해. 그리고 하나가 더 뭐로요? 적시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문제들은 이것만 알아도 충분할 정도, 이름만 알아도 될 정도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해요. 처음에는 그냥 위에 기본만 알면 됐었는데. 자, 그럼 근본적 질적 특성 볼게요. 여러분. 근본적. 한가로 1번.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고요.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됩니다.
자,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자, 첫 번째 거 줄지세요, 여러분.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차이가 나도록 하는 거. 그죠? 자, 뭐냐면 여러분. 자, A라는 회계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하고 이용하지 않는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은 100이에요. 근데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은 20 정도가 돼요. 이 정보가 이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죠. 서로 다른 그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된다고? 이 정보는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리예요. 정보를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최소 50 정도는 벌어야지만 이걸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만큼을 정보에 이용해서 우리가 50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겠지만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 이런 정보를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목적 적합한 정보,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여러분. 자, 재무정보에, 자, 거기 보세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자, 동그라미 쪽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이 둘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측가치만 있어도 되고, 확인가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예측가치와 확인가치가 있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여러분? 중요성. 중요성.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산 문제는 진짜 계산을 푸는 연습, 빨리 푸는 거 풀어야지만은, 얘는 그냥 보고서 한 번씩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장을 다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기억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배웠다고 해서 시험 보기 가르기 전까지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줄 쳐놓고 기억날 때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주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해를 완전히 한 거 이거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이게 의미가 있다, 이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핵심적인 게 뭐가 있느냐만 체크를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실은 시험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자, 볼게요, 여러분. 예측가치. 자, 예측가치 보고요. 자,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서 재무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자,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하려면 그 재무 정보는 뭘 갖는다? 예측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 줄줄게요, 여러분. 재무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예측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은 이게 뭐냐면 과거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추세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익이 커갖고 매출액이 성장됐으니까 향후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예상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는 꼭 미래 데이터할 필요는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측가치 하면 말만 보면은 이게 꼭 예측 가능한 정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가 하는 재무 정보는 정보 이용자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자, 그다음 줄줄게요, 여러분. 재무 정보가 과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즉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어느 가치를 갖는 거다? 확인 가치를 갖는 거다. 과거 평가에 대한 뭘 적은 거야? 피드백. 자,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건 뭐야? 예측가치. 과거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 뭐예요? 피드백. 그리고 이거 확인가치를 갖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자, 다 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